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 만나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한 모습이겠죠. 하지만 20세기와 21세기가 다르듯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기술과 훈련을 경험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원칙, 가치관은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회복지사의 자기 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많은 부분을 탐색하여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전문가로서의 자기 인식에 대한 훈련과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자기인식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들입니다. 나의 세계관과 영성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주에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세계관, 나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러한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신념 체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우주 질서에 대한 나의 신념이 무엇인가? 이것은 나의 종교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나의 인간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 신자이다.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어떤 우주관, 부처님의 눈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을 탐색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는 세계관, 우주관 등이 이 불교 신자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탐색될 것입니다. 또 내가 동양 사람으로서 유교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한다. 유교적인 가치관이 나의 신념체계의 일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교적인 질서로, 또 내가 모슬렘이라면, 이슬람교 성도라면, 신도라면 이슬람적인 가치관 체계로 분석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독실한 무신론자라면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합리적 신념 체계로 세계를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신념이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는 탐색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부디스트로서, 내가 모슬렘으로서, 내가 공자의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또한 무신론자로서 어떻게 이러한 내 삶의 방식에 이러한 신념들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신념이 어떻게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살 수도 없고, 불교 신자들만 모여서 살 수도 없고, 무신론자들과 모여서 살 수도 없고, 서로 사회에는 서로 다른 신념 체계, 종교 체계,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 번째, 내 삶에 원동력을 주는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는 의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른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힘을 얻는다. 부처님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추구한다. 이러한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또한 이러한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추구한다. 부를 추구한다. 물질적인 의미를 추구한다.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한다. 사회적 관심이 있다. 또한 명예를 추구한다. 이런 것도 내 삶에 원동력을 주는 의미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하게 사는 거다. 나는 부자로 사는 거다. 나는 건강하게 사는 거다. 나는 주위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다. 나는 즐겁게 사는 거다. 뭐 여러 가지 각자 다른 삶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존감,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자존감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나는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가? 내가 자존감이 높았을 때, 낮았을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선량한 사람인가? 또한 양심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겉과 속이 일치하느냐?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미지, 그 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써보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면서 보람을 느꼈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다. 또 내가 누구한테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 또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와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해 보고 적어 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10가지를 적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도덕적으로만 높은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내가 솔직하게 정말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10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자기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요인에 관련된 나의 가치를 탐색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8가지 것들을 자세하게 나누어서 작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인종에 속하는지, 내가 황인종인지, 백인종인지, 혼혈인종인지, 흑인종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계급, 사회적 지위, 사회적 클래스는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중산층 계급일 수도 있고 노동자 계급일 수도 있고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라고 그러죠.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계급, 직업에 속한 계급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급에 대한 분석들입니다. 제가 학부 때, 신입생 때 사회학 개론을 배웠는데 거기에 대한 그 레포트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소셜 스테이터스라고 그러죠.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계급에 대한 분석을 하시오가 숙제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 위치, 계급을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평소의 그 생활 방식이나 태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그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성,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러한 성에 대한 분석, 어디에 속했나. 네 번째, 자신이 지금 현재 나의 연령이 대학생인지, 나의 대학생에 해당되는 시기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이러한 나이에 대한 자기 가치를 탐색해야 됩니다. 5번째, 종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도 있고 무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를 갖지 않는 부분도 쓰셔야 됩니다. 6번째, 성적 취향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성애적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자기가 동성애적 성적 취향이 있는지 양성애적 성적 취향이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7번째, 나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육체적인 힘도 될 수 있고 물질적인 힘도 될 수 있고 다양한 파워가 있겠죠.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파워도 있을 수 있고 나이에서 나오는 파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부모로서 나오는 파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해 보는 것입니다. 8번째, 나의 삶의 경험이 영향을 준 태도, 그 다음에 왜곡된 일들, 그러한 경험, 유형화, 아이디얼 타입이죠. 내가 어떠한 식의 어떤 고정화된 어떤 유형화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삶의 경험을 유형화시키는 거죠. 유형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이 있다면 써보시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해 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한 도덕적인 신념이 있다. 나는 어떠한 도덕적인 태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옆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지나치는 것은 나의 도덕적 신념과 태도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면 그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2학년들이시기 때문에 1학년 때나 또는 여러분들이 또한 2학년 1학기 때 배울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1학년 때 배웠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과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윤리 원칙이라고 하죠. 돌고프의 이제 윤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사한 가치관, 믿음, 체계, 신념을 가진 사회복지사라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또한 복잡한 상황으로 얽힌 사례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문가 간 의견이 서로 상충되거나 우선순위의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떠한 가치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지 단순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문가의 개입에 합리적인 틀을 제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윤리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우선해야 될 원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가장 그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중에서 오늘날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활용하는 돌고프의 윤리 원칙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고프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실천론에서도 함께 배우시겠지만 첫 번째 생명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생명보호의 원칙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고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의 삶의 보호가 어떠한 권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윤리원칙 두 번째,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처우해야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원칙에 입각하면 사회복지사는 인종, 성격, 지능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클라이언트를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윤리원칙 세 번째로서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자율성과 자유는 앞에 생명보호 원칙이나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또한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 클라이언트 선택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을 학대하여 신고된 부모가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 예를 들어서 중증 치매에 걸린 어르신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해당 노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 의사결정을 또한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을 지켜줘야 되지만 해당 노인이 생명을 잃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생명보호 원칙이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윤리 원칙으로서 최소 손실의 원칙, 최소 해악의 원칙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경험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하면서 예기치 않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권익 향상에 방해가 되는 위험 요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한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윤리원칙으로 삶의 질의 원칙이 있습니다. 삶의 질은 Quality of Life, 줄여서 QOL로 표현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QOL, 삶의 질 개념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고 개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삶의 질이 달라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일률적인 증거들은 제시하기 어렵겠지만, 사회복지사는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서 최대한 클라이언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윤리 원칙 여섯 번째로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은 민감한 이슈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에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 원칙을 준용하는 전문가로서 신뢰를 형성해야 되고 경솔한 행동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클라이언트 비밀이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1, 2, 3, 4, 5의 원칙, 첫 번째 원칙이 생명보호 원칙, 두 번째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세 번째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네 번째 최소 손실의 원칙, 다섯 번째 QOL 삶의 질의 원칙에 이게 상충된다면 이는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을 결심한 청소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해서 이 비밀을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 원칙에 의해서 지켜준다면
그 청소년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 보장의 의무는 뒤로 두고 이것을 삶의 생명 보호 원칙에 의거해서 이것을 비밀 보장 원칙을 깰 수도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원칙은 진실과 정보 개방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진실해야 하며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개방해야 됨을 명시합니다. 특히 진실성은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중요한 태도, 요소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 형성, 이른바 라포 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일부러 정보를 한쪽에 치우친 정보를 준다든지 고의로 정보를 뺀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윤리 원칙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답을 제공하거나 절대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 원칙을 준용하는 것 역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자기 인식에 해당되는 중요한 윤리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러한 전문가적인 자기 인식의 과정이 없다면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왜곡된 방향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로서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